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전남 지역 정치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평가 속에 중량감이 떨어지면서 호남 정치력 약화에 대한 우려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4.15 총선과 민주당 석권의 의미와 파장 분석하는 시간 일요 포커스에서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실련 목포 공동대표셨죠? 송영종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세안대학교 정기영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 대단한 선거였다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결과가 갖는 의미, 먼저 패널 여러분의 소감을 차례로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영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선거 내내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이냐 이런 어떤 그 큰 대결이 있었는데 결국 국민은 기존의 이제 야당을 심판한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서 특히 이제 낙선한 후보들, 그 후보들의 면면을 봤더니 그동안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이 일 잘 안 하는 정치인들, 또 네. 약속을 안 지키는 정치인, 특히 막말하고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특별히 이제 준엄하게 심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민생당 소속의 의원들인데 그간 4년간의 이제 정치 행태를 대단히 그 비판하는 자세로 바라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확실히 이루어졌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목포에서도 박지원 의원이 이제 민생당 소속이신데 그가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한 여러 가지 공들도 있지만 이 정당 문제에 관한 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포 시민들이 일정한 심판을 좀 내렸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 문제라든가 이런 뭐 정당을 옮겨가는 과정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심판은 일정 부분 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송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집권 중간 평가 성격이 짙었다고 보는데요. 네, 그동안에 그 야당에서는 그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요. 예, 또 여당에서는 그 국난 극복이라는 프레임을 네, 들고 나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적중한 것 같고요. 국회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네, 180석이라는 그 슈퍼 여당 탄생과 미래통합당의 그 역대급 참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20대 때 그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그 국민의당, 지금의 민생당의 몰락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3%가 나와야만이 비례 그 의원이 배정이 되는데 그렇죠. 나온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2.7%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코로나19 사태를 네, 해결한 후에 무너진 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국 안정이 시급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를 모아줬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선거를 바라보는 분석의 툴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구도, 그 다음에 바람, 인물 이 세 가지를 놓고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강약 조절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를 보는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이런 분석의 툴로 보면 일찌감치 뭐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현재 그 민주당 압승, 그 전남이 4년 전과는 달리 다시 민주당에게 또 기회를 주는 그것도 아주 일방적으로 기회를 주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정기영 교수님? 예.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의 경우 오랫동안 이 민주당에 대해서 네. 강한 그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정당 일체감이요. 예, 네. 그 말은 이제 우리 주민들은 그 민주당이 네. 우리 정당이다, 예. 우리 지역 정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체감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지난 총선에서 그게 좀 흔들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정당 일체감을 다시 이렇게 회복한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예.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와 함께 또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상승하는 것들이 어떤 일정 그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 일체감과 그 기타 우리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중량감 있는 네. 그런 그 후보들 간의 경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네. 그 인물 대 인물의 구도가 아니고 저는
그 민주당에 관련된 정당 일체감과 다른 유력 후보들 간의 대결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높은 정당 일체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 후보가 아니라면 예. 그냥 우리가 지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대세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이제 구도와 바람 이 두 가지가 지금 민주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야당 심판론이 어쨌든 정권을 심판하느냐 야당을 심판하느냐 일단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야당 심판이라고 하는 게 그 주체가 네.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뭐죠? 미래통합당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미래통합당의 이제 그 주체가 여기는 확실치 않다 보니까 예. 그런 야당에 대한 심판이 실질적으로 이제 민생당의 그 화살이 돌아가는 거고 네. 여당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구도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송영정 박사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민주당 압승 원인. 민주당의 그 압승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세대 교체에 대한 여망이 좀 높았다라고 보고요. 일단. 예, 그다음에 또 초선보다는 그 다선이 그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많았죠. 특히 민생당 쪽에서. 네. 그리고 또 중량급 인사들이 또 많이 포진해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 우리 목포 쪽뿐만 아니라 전남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네. 강진, 자흥, 보성, 고흥, 예. 그 황주홍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다선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또 지역 자치단체장 군수를 여러 번을 했었죠. 그래서 네. 지역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면 새로운 어떤 이제 민주당 바람도 있었겠지만 또 그동안에 이렇게 그 사전투표 할 때부터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네. 굉장히 좀 변화를 추구하는 바람들이 많이 높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전국 사전투표율이 그 26.69%였고 예. 전남만 같은 경우에도 35.7%. 네. 전국 최고였죠.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전북이 34.8%였고 광주가 32.2%인데 목포만 하더라도 38.4%였어요. 그러니까 전국 예. 최고였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개표가 끝나서 보니까 전남 최종 투표율은 67.8%고 네. 전국은 66.2%였어요. 그래서 20대 그 총선하고 비교하게 되면 20대 때는 58%였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거의 한 플러스 8.2% 높았다라는 얘기죠. 예. 이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촛불 민심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촛불 전국에서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적폐 세력들을 적폐를 전부 다 좀 제거하자 이런 것들이 민심의 향방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년 전에는 민생당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었죠. 국민의당. 녹색 돌풍이 일긴 잃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다가오는 어떤 그 효과는 미미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렇게 표를 준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황주홍 이 의원을 예로 들고 말씀해 주셨고 박지원 의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거를 바라보는 틀 중에 이제 세 번째 인물론 이 부분이 선거 막판에 상당 부분 좌우했던 건 일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경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무시해야 될 것 같은 함에도 불구하고 경륜 인물론이 선거 막판에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그 역시도 이른바 대세론, 바람 이 부분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이 4년 만에 다시 민주당을 선택한 전남의 표심이 지향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정진 교수님. 결국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네. 또 그 민주당 정권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로 네. 지금 비춰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내재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네. 과거 이제 국민의당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전라남 도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까지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당 일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고 모순이지만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현실에서 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비록 민주당을 선택하고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을 통해서 모두 민주당 일색으로 실제로 이제 대선까지 그걸 이룩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내재된 이 모순을 가지고 이제 또 살아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겪은 사안이지만 사실은 또 이제 우리가 지난 그 지방선거나 총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여줬었던 것은 네. 잘못하면 심판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제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져 있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역량으로 잘못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심판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서 좀 보여줬다. 네. 이런 것들은 조금 긍정적인 거고 아마 민주당 일색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긴장할 것이고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송 박사님, 지금 그 방금 이 정기영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 민주당 일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보면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군 의원까지 민주당 일색이 된 이런 형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당 체제가 돼버렸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당 체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도지사도 같은 당이고 도의원, 또 시의원, 군의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일당 독주 체제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연의 어떤 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의회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각 지역별로 좀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그 의회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어떤 행정 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장점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예.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예. 어떤 제어 장치가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어 장치가 없는 게 문제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첨언드리고 싶으면 사실은 이제 그 제2정당을 우리가 지금 네.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제2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당이 사실 앞으로 이제 정당의 구실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참패를 당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민생당이 없는 또 그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견제를 누가 해줄 것인가 하는 사실 문제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전 당분간 좀 정의당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이다. 정의당이요? 왜냐하면 네. 미래통합당이 그런 준비를 하기에는 사실 당내 사정이 너무 요원하고 네. 또 민생당이 이 위기를 과연 회복시키고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조직이 아직 갖춰져 있는 정의당이 제2정당의 역할을 빨리 해서 민주당을 조금 견제를 해줘야 하는 예. 그런 시급성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정의당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가 예.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지금 제1당이자 이 독주하는 정당이 된 민주당에게 끊임없이 견제되고 감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호남 전체를 하면은 28곳 중에 27석. 그다음에 광주 전남 18석 중에서 18석을 전부 차지했는데 중량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재선 이상 의원들이 불과 3분 정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부 초선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중앙 정치를 상대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민생당의 인물론 얘기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 측면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요. 그다음은 이해 조정 측면이 있을 텐데 자. 초재선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20대 국회의원보다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 확보 또 법률 제정 문제 등 이제 우리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 수 있겠는가 하는 네.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겪어야 할 일이고. 그래서 많은 그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일선에서 물러난 대신 사실은 현재 다양한 직업군,
가진 그런 후보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서 예. 어찌 보면 이제 지역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한 팀, 원팀으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팀 내에서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네. 그 역할을 각자가 잘 해주되 전체적으로는 원팀으로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게 중요할 텐데 이제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다선 의원에 포함되는 뭐 이계호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이제 리더급 의원들의 역할이 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원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또 소지역주의가 또 작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송 박사님 이런 경우는 지금 이 각각의 기대치가 더 낮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원팀 전체에 대한 평가로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다선 의원이라고 해봐야 지금 3분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초선인데 지난번 총선이 아니라 그 도의회 선거에서도 그렇고 보면 초선 의원들이 아주 대거 의회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그 의원들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좀 많았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초선하고 다선하고의 어떤 중량감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네. 또 우리 전남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중량감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지금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에서 면면이 보면 후보들 면면이 보면 다양한 경력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원팀 구성과 그 팀 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처리해 나간다면 뭐 무난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이 원팀이라고 하는 게 또 네. 다른 이제 소지역주의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고 계신데 네. 사실 이제 이 점도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180석 정당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제 거대 여당이 그렇습니다. 나온 거고 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표가 180명 이 의원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네. 그렇다면 이제 소지역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다선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큰 정당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문제가 네.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지역주의라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사안별로 따라서는 제대로 이제 그게 적극적으로 내지는 사안별로 잘 대처하는 네. 그런 능동적인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보다는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어떤 그 객관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려면 한 사람의 힘보다는 팀의 힘, 시스템의 힘이 중요하고 네. 그러려면 이제 우리 국회의원 내에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 내에 어떻게 내부적으로 서로 협력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아마 그러한 시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개개 헌법 기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우열을 두고 각각의 지역구를 대변해서 나라 전체의 이익을 대표로 한다고 하지만 지역에서 바라보기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적 리더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역량이 결국 그 지역의 역량이 돼버리는 이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드렸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호남 정치력을 복원하고 호남 정치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정치적 리더, 큰 정치적 리더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에 큰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호남 정치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민주당 일색인데 호남 정치력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민주당 일색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민주당이 워낙 거대 정당이다 보니까 네. 그 내부에서 호남의 세력은 사실은 어떤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 뭐 이낙연 대망론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호남 정치력을 보고 나는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가 이걸 좀 분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떤 그 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건 대통령이 되는 거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 우리가 큰 정치인을 키우기보다는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정치인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네. 이제 계속 우려하는 게 이제 소지역주의고 또 대부분의 이제 정치인들이 신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지역의 목소리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는 그런 우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네. 강조하고요. 또 우리 지역적인 부분보다는 전남 전체를 생각하고 예. 호남권 전체를 생각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 하에서 우리 지역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뭐 이런 말씀 뭐합니다만 아직은 경륜이 부족한 네. 이제 초선 의원들이 가다 보면 지역의 일부 어떤 흔히 목소리가 큰 분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이제 처세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팀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 같이 대안을 찾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지역의 일부 목소리에 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역량 평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는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예. 송 교수, 송 박사님께서는 지금 호남 정치력 보건, 이 민주당 일색이 지금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같은 질문 드려보면. 예. 글쎄요,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네. 예전부터 뭐 DJYS, JP, 네. 개파 정치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내에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도 벌써 지난번에 지역구를 분할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 동남권, 동북권 쪽에서는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남 10석, 광주 8석, 전라북도 10석인데 전부 다 호남 쪽 해봐야 28석밖에 안 돼요, 사실은. 예. 수도권하고 비교하면 정말 아주 굉장히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남 도정,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이런 뭐 슬로건으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봐요. 네. 정말 큰 틀 안에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남이 예전에 벌써 지금 190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인구 예. 숫자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정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으로 만들려면 정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미 귀농과 귀촌을 하신 분들이 다시는 전남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전남 하면은 지금 10개 선거구에 10분의 당선인들이 있는데 같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좀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 안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협력해 나가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호남 정치력 복원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2년 뒤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물론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합쳐질지 아니면은 분리돼서 치러질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 같게 치러지든지 대선이 먼저 치러지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는 종로에서 당선된 전남지사를 역임하셨던 이낙연 총리께서 지금 당선이 돼가지고 상당히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선두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로 봤을 때 지금 호남 정치력 복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낙연 대망론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 교수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이제 대통령 선거를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또 그런 논란을 벌써부터
나눈다는 것 자체도 적합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총선이 끝남으로써 사실은 이제 대선이 이제 앞두고 있지만 사실 지역의 현실은 대선보다는 전 지방선거가 이미 이제 준비됐다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정치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시장, 다음 지사, 뭐 네. 심지어 도의원, 시의원까지도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출렁거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조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저의 사견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준비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을 준비하는 것보다 네. 우리 지역에서 정말 좋은 정치인들을 이제 계속 그 발굴해나고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또 대통령을 이어서 어떤 좋은 정치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 그 지역 의원들도 초선들이 많고요. 예. 또 지금 현재 총선에서 이번에 당선되신 국회의원들도 초선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정치인으로 우리가 계속 키워나갈 것인가. 네. 이게 이게 이제 앞으로 그 호남 대망론, 호남 정치력 복원의 지름길이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지사도 배출할 수가 있고 좋은 대통령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지방의회에서 당선된 분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분들, 또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분들에게 좋은 어떤 그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견제하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전 필수적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긴 하지만 이번 총선을 보면서 예. 특히 이제 일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 의원들 보니까 지방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지방 거고요. 의원도 그렇고 이번 네. 총선에 출마하신 네. 분들도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한 이해가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단어들이 좀 입에 붙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 지역의 현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가슴으로부터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어떤 포용해야 되는데 말로는 지역 하면서 지역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것들을 뭐 토론회라든지 공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 네. 먼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정리되고 이해하고 하면서 본인이 좋은 정치인으로 커나가는 거 저는 그게 호남 정치의 복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좋은 인물로 키워나가기 위한 선순환 구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경 교수께서는 총선 이낙연 대망론보다는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이미 시작이 됐고 그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한 정치적 리더들이 하나씩 그 단련되고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송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대망론에서 한번 출발해 보시죠. 이낙연 대망론에 대해서는 네. 그 2000년도에 그 16대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그 새천년 민주당으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죠. 네. 그래서 내리 그 자기의 고향인 그 영광이죠. 예. 영광에서 4선까지 지내고 네. 그다음에 전남지사를 역임하다가 또 국무총리로 갔고 네. 그다음에 또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 네. 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네. 세 분의 그 대통령을 배출했던 건데 여기서도 아주 너끈하게 아주 이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호남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각종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가장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부분의 그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뭐 국회 내에서도 정부를 대표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야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막 그 촌철살인 뭐 이런 아주 경우로요. 불그락푸르락 할 텐데도 정말 진중하게 이렇게 답변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많이 그 영향을 좀 앞으로 미치지 않게 너무 이제 성급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네. 대망론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희가 그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네. 쪽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뭐,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제 나중에 차분히 풀어가고 하나하나씩 그 시간을 두고 실체가 드러날 부분들이 테니까요. 그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낙연 대망론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쓴 용어가 아니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민생당 후보들이 뿌리가 이제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와의 개인적인 인연들을 강조하면서 선거 운동을 특히 전남에서 많이 치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결과로만 보면 이낙연 대망론 이런 부분들을 부르짖었던 분들이 잘 안 되셨어요.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인물의 선순환 구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세요. 지금 4.15 총선 과정에서 이제 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그 내공이 쌓여 있느냐를 봤더니 정경 교수께서는 그렇지 못한 점을 많이 봤다, 아쉽다라고 말씀하셨고 송 박사님께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4.15 총선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지금 이 공약들이라든가 선거운동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가장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패널 어떤 지점인지 먼저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보죠. 정경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그 민주당의 전체적인 그 정치적 역량이 크고 네. 또 지역에서 지지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민주당 경선이 또 경선에서 그 승리한 사람이 이 총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그 이 총선 자체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사실상 본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총선 과정에서 많은 얘기도 나오고 공약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네. 즉 그 어떤 그 경선 과정에서 인물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물론 그 민주당 경선 과정이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네. 그 방역 때문에 힘든 시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전 민주당도 그런 의지가 대단히 부족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다른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안 것은 민주당 후보로 누가 결정이 됐다라더라. 네. 이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민주당의 후보를 검증하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었고요. 예. 우리가 그건 이제 과거 그 이제 전남지사 선거를 보더라도 사실은 본선보다 민주당 내 경선이 매우 그렇습니다. 치열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 또 당내 경선을 TV 그렇습니다. 중계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그 당내 경선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본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공약들 또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이제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민감한 문제는 이제 회피하는데 이제 민감한 문제 회피하는 건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무한 군공항 이전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보들이 거의 이제 답변을 이제 피하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바람직하진 않죠. 왜냐하면 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표 국회의원의 네. 생각은 매우 중요한데 네. 조금 이해관계가 걸리면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의과대학 문제도 사실 의과대학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그 토론하고 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의과대학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네. 그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본론과 좀 떨어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좀 적절치 않았다. 그래서 이런 그 공약을 들여다보고 어떤 공약을 내놓고 그 공약에 따라서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선거였거든요. 예. 또 이제 뭐 일부 후보들의 공약은 저게 과연 굉장히 고민한 공약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에서 아쉬웠었고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특히 이제 집권 정당으로서 경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대단히 조금 고려를 하고 많은 좀 보완을 해야 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야당들하고는 달리 지금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공천은 이뤄냈다. 이걸 가장 그 큰 성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시스템 공천 자체는 훌륭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는 이제 사회적 기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부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 권리당원
50대 국민 경선 50 이렇게 해가지고 이 후보가 선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반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선 결과가 뒤바뀌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결과도 있었는데 정경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그 경선 과정도 문제겠지만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후보에 대한 역량을 제대로 검증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치적 리더가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평가를 받는 이런 부분들 정정당당한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약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송 박사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네. 동의를 합니다. 네. 시스템적으로 그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네.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 네. 그 지역에 꼭 맞는 사업인지 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보면 정말 그 필요 없는 네. 그야말로 애물단지 수많은 국고를 쏟아부으면서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라는 이것은 정말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그 위성 정당 이게 네. 저는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이 지난번에 그 선거관리위원도 네. 35개나 되는 정당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 투표를 해보셔서 용지 길이가 아시겠지만 예. 100몇 센치더라? 48.1cm. 네, 48cm. 굉장히 길죠. 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도 외우지 못하는 그런 정당들도 많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유성 정당으로 비례 정당으로 나와 가지고 정말 그 0.5%, 0.3%, 0.7% 이런 정당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선거법을 확실하게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당금당 같은 경우에 여성들을 공천했다고 해가지고 8억 4천만 원 국고를 이렇게 받아가는 이게 얼마나 정말 그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총선 전부터 그 부분을 강하게 그러면서도 비판하셨죠. 배당금당에서는 지금 전남의 10개 선거구 중에서 7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다라는 것이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75개 후보들을 다 냈어요. 네. 근데 한 군데 지역구 후보가 된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비례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네. 선거법을 꼭 개정해서라도 예.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 이제 앞으로 진행되고 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또 추가로 민주당 일색 내지는 호남 석권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한 부분이 있다면 격려를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민주당 석권에 대한 향후 기대와 전망에 대해서 이 두 패널들의 의견을 짤막하게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정 박사 말씀해 주시죠. 그 6선 의원이건 뭐 다선 의원이건 예전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갔던 후보들도 네.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단칼에 이렇게 제거를 한다. 국민의 눈은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이번 당선되신 후보들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4년 내내, 네. 4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고 자기가 했던 공약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부도 제대로 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로 지금 그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정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후보들로 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민주당의 승리가 이 집권 정당이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 없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게 지역에서 너무 일당 중심의 독주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게 저는 괜찮은 후보를 놓고 유권자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구도가 돼야 되는데요. 네. 앞으로 빨리 정당과 함께 인물을 같이 볼 수 있는, 네. 정당만 보는 게 아니라 정당과 인물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선거 구도가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기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희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총선 결과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집권당의 최대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민주당에 대한 충고입니다. 3년 전 촛불혁명 당시 순자의 왕제편에 나오는 군주민수라는 말이 상징어였습니다. 백성은 무리고 임금은 배이니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의사를 헤아리라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가 민주당에 전달된 겁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